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시에는 기자의 탐사 보도가 다카이치 총리가 수십 년간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일본의 고지도와 고문서들, 그리고 더 나아가 분쟁의 불똥이 튄 대마도마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것이 폭로되자 일본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리의 거짓말이 자국 영토를 파산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예국이라는 이름의 독약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 우리 역사의 진실을 믿으신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기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아시아 전문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에서 벌어진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그저 오만한 이방인이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애시워스입니다. 시에는 깃발 아래 아시아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 안개부터 마닐라의 떠들썩한 민중혁명까지 저는 이 대륙의 격동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제 여권은 달아빠진 스티커로 뒤덮여 있고 제 위장은 랜만한 현지 음식에 단련되었으며 제 정신은 동아시아 특유의 예측 가능한 위기에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정치란 종종 저급한 연극입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레퍼토리가 정해진 연극과 같습니다. 대본은 수십 년 전에 쓰였고 배우만 바뀔 뿐입니다. 한쪽이 과거사나 영토 문제로 포문을 열면 다른 쪽은 격렬한 유감과 예교적 항의로 응수합니다. 시민단체가 거리로 나오고 불매운동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결국은 경제 논리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 스멀스멀 봉합됩니다. 저는 이 연극을 최소 12번은 넘게 취재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각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도쿄의 새로운 배우가 등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였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마가렛 대처의 실용주의는 것에 된 오로지 강경한 민족주의만 남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내각은 전후 일본에서 가장 우경화된 내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는 수십 년째 늪에 빠져 있고 사회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나라에서 가장 팔기 쉬운 상품은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독약입니다. 그리고 그 독약을 유통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예부의 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첫 번째 타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들이 다케시마라 부르는 작은 섬, 독도였습니다. 취임 후 일주일 만인 10월 28일,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중의원 본회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지국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동시통역기를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적인 점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내각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기존의 그 어떤 내각보다도 더 단호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조치. 예교가에서 이 말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장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아베 신조의 교활한 우회 화법도 기시다 후미오의 예매한 물타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면 충돌 선언이었습니다. 즉각 서울 지국의 지국장인 박지연 씨에게서 메신저가 날아왔습니다. 존,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교부 1차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경로라는 단어가 공식 브리핑에 등장했어요. 늘 있는 일이죠. 지연 씨,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좀 달라요. 대통령실 반응이 전례 없는 도발이래요.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이에요. 지금 인터넷은 일본 불매 배너로 다시 도배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저는 편집국에 한일, 신냉전 돌입하나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규탄 시위가, 도쿄에서는 맞불 시위가 일어날 터였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서울의 분위기를 스케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도에 주둔 중인 한국 경비대의 모습,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앞의 시위대,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격앙된 반응. 이것이 제가 그리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11월 3일 문화의 날 신임 예무대신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떴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즉각 추진할 것이며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주권적 활동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적 활동. 해상보안청 순시선. 어쩌면 해상자위대 함정의 독도, 근해 파견까지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교적 마찰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즉각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2019년에 그 격렬했던 운동을 넘어선 일본 퇴출 수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는 물론 일본행 항공권 자체가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격렬한 반응을 취재하며 특유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흘러가겠지. 몇 달 시끄럽다가 워싱턴에서 한미일 공조를 외치면 마지못해 악수하겠지. 저는 도쿄의 정치적 소음과 서울의 분노라는 두 개의 거대한 스피커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진원지는 독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본토 사이에 끼인 섬, 대마도였습니다. 11월 8일, 도쿄 지국 사무실. 저는 끓어오르는 양국의 헤드라인을 정리하며 애틀랜타 본사의 보넬 리포트의 논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활동하는 제 오랜 현지 통신원인 김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주로 부산항의 물류 동향이나 북한 선박 관련 이슈를 체크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조나단.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낮고 무언가에 눌린 듯한 톤이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입니까? 부산 영사관 앞에 시위대라도 몰려갔습니까? 시위대요. 물론 있죠. 근데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는 여기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요? 거기서 무슨 일인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립니까? 조나단, 제가 지금 터미널 3층 출국장에 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평소 같으면 대마도 가는 비틀리나 니나 호 타려는 등산객, 낚시꾼, 쇼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정확히는 승객이 없습니다. 저가항공사 카운터처럼 줄을 서던 대하고속해운 창구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나와 있긴 한데 서류나 정리하고 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오늘 이즈하라와 히타카츠로 가는 배편, 전편 결항입니다. 날씨 때문입니까? 날씨는 완벽합니다. 파도 0.5m. 결항 사유는 승객 부족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승객 부족으로 인한 국제선 결항이라고요. 어제는 300명 정원에 12명 태우고 갔답니다. 오늘은 그 12명마저 취소했어요. 선박 운항사들은 배를 띄울수록 적자입니다. 아예 운항을 중단했어요. 무기한입니다. 저는 창밖에 도쿄 빌딩 숲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한국의 분노, 그리고 대마도행 여객선 결항. 이 세 가지 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독도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까? 100%입니다. 2019년 불매운동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편수가 줄고 승객이 70%쯤 줄었죠. 지금은 100%입니다. 제로. 증발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지금 대마도는 가서는 안 될 땅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곧바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마도. 일본 본토인 후쿠오카까지 130km. 한국 부산까지는 불과 49.5km.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8년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1만 명. 대마도 전체 인구는 약 2만 8천 명, 섬 인구의 14배가 넘는 한국인들이 매년 이 섬을 찾았습니다. 대마도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산업의 90% 이상이 한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섬의 식당, 호텔, 면세점, 렌터카, 낚싯배, 심지어 슈퍼마켓까지 모두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즈하라와 히타카츠의 거리는 일본어 간판보다 한글 간판이 더 많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1만 명이 다카이치 정부의 발언 이후 불과 2주 만에 공명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 한국에서 대마도에 대한 여론이 어때요? 대마도요. 관심 없어요. 그냥 일본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격분해서 일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대마도만 따로 생각할 이유가 없죠. 아, 잠깐만요. 커뮤니티를 검색해 볼게요. 잠시 후 지연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대마도 여행 취소 인증이 유행이에요. 예약금 손해봤다는 글에 예국자라며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려요. 이 시국에 대마도를 왜 가냐? 부산에서 50km 떨어진 적진이라는 표현도 보여요. 완전히 적지 취급이에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라는 사실상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무인도에 포탄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탄은 엉뚱하게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인 2만 8천 명이 살아가는 섬, 대마도의 심장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지정학적 아이러니를 넘어선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예국심에 불타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일본의 영토를 경제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애틀랜타의 국제데스크 편집장인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저 도쿄 서울 긴장 관계 리포트 주제 바꿉니다. 뭐라고, 존? 지금이 가장 뜨거운 순간인데 다카이치가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꺼냈다고. 그건 연막입니다. 진짜 불이 난 곳은 따로 있어요. 대마도라는 섬입니다. 대마도. 거기서 전투라도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경제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때문에 이 섬의 유일한 수입원인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일본 정부가 일본 섬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은 베테랑 저널리스트의 촉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현지 반응은요? 대마도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다들 충격에 빠져 있겠죠. 하지만 2만 8천 명의 생계가 끊겼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까요? 한국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날려버린 도쿄일까요? 좋아요. 존, 현장으로 가세요.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대신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사라진 이들의 경로를 역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11월 12일. 부산 김해공항은 쌀쌀했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곧장 김민준 씨와 함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빌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사카나 후쿠오카로 가는 다른 노선들은 그나마 승객이 있었지만 대마도행 카운터는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운항 중단이라는 차가운 안내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낚시 장비와 면세점 쇼핑백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공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믿어주십니까, 조나단? 민준 씨가 텅 빈 대합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저녁 7시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박 2일로 주말 낚시 가고 당일치기로 면세품 쇼핑하고 오는 게 부산 사람들의 일상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아무도 대마도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마치 금기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항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기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안은 서류가 흩어져 있고 달력은 10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터미널 직원은 우리를 경계했지만 제가 시에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자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망했죠. 대마도 노선은 그냥 망했어요. 저기 대야고속, 미래고속 전부 문 닫을 판입니다. 직원들 다 무급휴가 들어갔어요. 2019년엔 그래도 조금씩 다녔는데 이번엔 아예 정지예요. 다카이치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수백 명 밥줄이 끊겼습니다. 한국 사람 밥줄만이 아니에요. 거기 대마도 사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마도로 들어갈 방법이었습니다. 전기 여객선이 모두 끊긴 상황. 민준 씨가 수소문 끝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화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식자재나 생필품을 싣고 부정기적으로 가는 배인데 선장님께 사정해서 겨우 한 자리 얻었습니다. 부산항에서 히타카츠항까지 갑니다. 편의시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 11월 13일 밤, 저는 덜컹거리는 소형 화물선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화려한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배에는 저와 선원들, 그리고 대마도 현지 마트에 납품되는 한국산 식자재, 김치와 콩나물, 라면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선장은 50대의 무뚝뚝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기자 양반. 그가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지금 아무도 안 가는 땅에. 일 때문에 갑니다. 현지 사정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선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정. 뻔하죠. 다 죽어갑니다. 내일 아침 히타카츠항에 내려보면 알 겁니다. 아마 당신이 2주 만에 처음으로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 비스름한 사람일 거예요. 선장님은 자주 가십니까? 이 배가 유일하게 안 끊겼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소. 대마도 식당들이 문을 닫으니 우리한테 주문하는 식자재 양도 3분의 1로 줄었어. 한국 사람들이 안 오면 그 섬 식당들은 한국 식자재를 쓸 이유가 없거든. 일본 본토에서 비싸게 받았어야지. 악순환이야. 그는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밤바다로 내뿜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죠. 도쿄에 앉은 높은 양반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예쳤는데 왜 대마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안 그렇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으러 가는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두어 시간을 더 달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대마도 북쪽 항구 히타카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항구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것은 활기찬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옛단 섬의 희미하고 쓰러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11월 14일 새벽, 히타카츠항. 화물선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제가 갑판에서 내려다본 항구는 유령 도시였습니다. 히타카츠 국제터미널은 거대한 창고처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이 관문은 한때 주말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쏟아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선 몇 척의 엔진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배에서 내리자 선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행운을 비요, 기자 양반. 아마 택시도 잡기 힘들 거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렌터카 사무실은 아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 사실 유일하게 전화를 받은 곳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민박집 주인이 저를 데리러 나와 주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스즈키 씨는 작은 경찰을 몰고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나단 씨. CNN. 그는 제 신분증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타카츠의 새벽거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상점이 닫혀 있었습니다. 면세라고 한글로 크게 쓰인 드럭스토어, 원조 한국식 야키니쿠라고 적힌 식당, 자전거 대여점, 낚시 용품점. 모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기한 휴업이었습니다. 스즈키 씨 도시가 조용하네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만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완전히 끊겼습니까?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말을 기점으로 그냥 사라졌어요.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모든 예약이요. 우리는 이즈하라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히타카츠에서 이즈하라까지는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이 섬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해왔는지, 그리고 그 의존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는 일본어, 영어, 그리고 가장 큰 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모두 한글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스즈키 씨의 민박집은 이즈하라 시내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다다미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손님을 맞이하지 못한 이불장에서는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방들, 원래는 예약이 꽉 차 있었겠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말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낚시 손님들, 가족 여행객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스즈키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스즈키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즈하라의 식당들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습니다. 아니, 여는 곳이 거의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렌터카 회사들은 차를 전부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요. 호텔들은 직원들을 다 해고했습니다. 그는 창밖에 텅 빈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티아라 몰이라고 섬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1층의 80%가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과 약국이었어요. 지금 가보세요.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끊어버린 한국인들을 원망하고 있나요? 이것이 제 취재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일본 현지의 반응. 스즈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을 원망하냐고요? 물론 섭섭하죠. 하지만 그들이 왜 오지 않는지 우리도 압니다.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만든 건 한국인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죽인 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도쿄입니다. 우리를 죽인 건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정치적 결정이 변방의 섬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끔찍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즈하라 시청 앞에서 작은 모임이 있을 겁니다. 모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위입니다. 경찰은 불허했지만 사람들은 모일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무슨 시위입니까? 가서 직접 보십시오. 당신 같은 예신 기자가 필요했소.
우리의 목소리는 도쿄에 닿질 않으니까.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는지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생존의 절벽 끝에 선 자의 절박한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시끄러운 정치 연극이 아닌 이곳 대마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 그 한복판에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되자 대마도의 공기는 뼈를 내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11월의 해풍은 습기를 머금고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이즈하라의 거리를 감도는 냉기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의 정지에서 오는, 도시의 혈류가 멎어버린 데서 오는 본질적인 한기였습니다. 스즈키 씨의 민박집에서 샤워를 하고 두꺼운 파카를 껴입었지만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대형 방송 카메라가 아닌 취재용 소형 4K 캠코더와 녹음기,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지표에서는 기동성과 익명성이 생명입니다. 스즈키 씨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당신을 태워줄 사람입니다. 여기서 체포될 수는 없어요. 그는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제 목까지 찍어주십시오. 저녁 7시. 저는 스즈키 씨가 알려준 이즈하라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이라고는 하지만 나가사키현의 일개시 청사일 뿐 도쿄의 거대한 관청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박한 4층 건물이었습니다. 시청으로 가는 15분의 도보는 제가 25년간 아시아에서 취재하며 걸었던 그 어떤 길보다도 스산했습니다. 이즈하라의 심장부인 가와바타 거리.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곳, 횟집과 야키니쿠 식당, 술집이 밀집해 있던 이 거리는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게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마치 부고장처럼 나붙어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골목에서 마주치는 현지인들은 그림자처럼 황급히 지나갔습니다. 낯선 서양인인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깊은 피로감과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도호쿠의 해안마을, 내전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도 비슷한 죽은 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휩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파괴한 것은 포탄이나 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의 국회의사당에서 울려 퍼진 한 정치인의 말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제가 장소를 잘못 찾았나 싶었습니다. 서울이나 도쿄의 격렬한 시위를 상상했던 제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시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야외 장례식에 가까웠습니다. 모인 인파는 고작 100여 명 아니 150명쯤 되었을까요? 그들은 확성기도, 깃발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검고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작은 광장에 그저 멍하니 서 있거나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광장 한쪽 구석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지만 2명의 경찰관은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이 침묵의 집회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섬의 주민일 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캠코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줌을 당겨 사람들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없었습니다. 대신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막막함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호텔 사장이고 식당 주방장이며 렌터카 기사이고 기념품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내던 일본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광장 중앙의 화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에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그는 이즈하라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자 이 섬의 상공회 임원을 맡고 있는 와타나베 켄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스즈키 씨가 그가 아마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기띔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확성기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광장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불법 집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우리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던 방식이 하루아침에 불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와타나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과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자랑스러운 일본을 말했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팔을 들어 텅 빈 이즈하라 시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텅 빈 거리, 멈춰버린 배, 문을 닫은 상점. 이것이 도쿄가 말하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생존을 담보로 치르는 정치 도박입니까? 군중 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척박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에서는 우리를 국경의 방파제라고 불렀지만 정작 이곳의 경제가 무너질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자 저는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일본의 한복판에서 시위대가 한국인이 우리를 도왔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1시간 만에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생선을 사 먹었고, 우리 민박에서 묵었고,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고, 텅 비어가던 이 섬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웃처럼 지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도쿄는, 다카이치 총리는 그 모든 것을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독도,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섬을 되찾기 위해 싸우십시오. 하지만 왜 우리가 그 총알바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2만 8천 명의 대마도 주민이 다케시마라는 돌덩이의 인질이 되어야 합니까? 와타나베 씨의 연설은 격렬했지만 논리 정연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고립되고 배신당한 자들의 정치적 고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애국심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 앞에서 애국심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쿄에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파괴한 다카이치 내각은 즉각 사죄하고 이 사태를 책임지십시오. 대마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호의 박수가 아니라 고통을 확인하는 듯한 처절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 카메라를 피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카라고 밝힌 그녀는 히타카츠항 근처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였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부로 해고됐어요. 사장님도 파산했습니다. 차 60대 전부은행에 압류당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큰 비중이었습니까? 비중이요. 전부였어요. 100% 일본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후쿠오카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값, 배값이면 오키나와를 가죠. 우리는 오로지 한국 손님들만 보고 장사했어요. 모든 차에 한글 내비게이션을 깔았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빌릴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제 남편은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 식당도 어제 문을 닫았어요. 우리 가족은 당장 다음 달 집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도쿄에 있는 총리님은 아시나요? 다케시마 때문에 대마도의 아이들이 오늘 저녁을 굶고 있다는 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20대 후반의 청년이 거칠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3년 전 관광붐을 보고 도쿄에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즈하라 시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막 개업한 참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그가 제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예쳤습니다. 정부는 지방 창생,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은행에서 빚을 내서 이 낡은 집을 고쳤습니다.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지난달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예약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과 12월 스케줄이 취소라는 붉은색 단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단호한 조치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조치. 저는 이제 신용불량자입니다. 도쿄가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어요. 저 같은 젊은이들은 이제 이 섬을 떠날 겁니다. 아니, 일본을 떠나고 싶어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의 분노는 한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오로지 도쿄와 일본 정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취재해온 그 어떤 반정부 시위보다도 더 근원적인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 그때였습니다. 와타나베 씨의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던 순간 누군가 군중 속에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 순간 광장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절규하던 그 게스트하우스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을 떨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까?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얻는 게 뭡니까? 세금만 뜯기고 필요할 땐 방패막이로 쓰이다가 버림받는 거? 저기 부산은 불과 50km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도쿄는 우리를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일본의 주권이 우리를 굶겨 죽인다면 나는 그런 주권 따위 필요 없어. 차라리 부산시 대마구가 되는 게 낫겠다고. 부산시 대마구.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장 끔찍하고도 슬픈 외침이었습니다. 시위대 속에 있던 노인 몇몇이 저런 불경한 말을 이라고 나지막이 외쳤지만 아무도 그 청년을 거칠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일까요? 그의 절규가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이 도쿄가 아닌 부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차 안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년을 체포하러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혹은 애써 예면하는 표정으로 광장 주변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섬의 주민이며 이 사태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특종이었습니다.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일본 변방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급기야 일본 국민의 입에서 한국 편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카이치의 강경책이 낳은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부메랑이었습니다. 시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구호도 행진도 없이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 말을 남긴 채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광장에 서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민박집 주인 스즈키 씨였습니다. 그는 나오지 않겠다더니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광장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봤던 절망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복잡하고 깊은 슬픔, 그리고 기묘한 확신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예시워스 씨. 충격적입니다. 한국 편입이라니. 저 청년, 괜찮을까요? 저 친구만의 생각이 아니요. 다들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당신이 놀란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군요. 스즈키 씨는 제 표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게 돈 문제,
경제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저 청년의 외침이 그저 먹고 살기 힘든 자해 투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스즈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저 말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돈보다 더 깊은 곳에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부산이 있을 법한 어두운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저널리스트라고 했죠. 진짜 역사를 취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쿄의 관료들이나 서울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말고 이 섬, 대마도가 기억하는 진짜 역사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청년이 부산시 대마구라고 한 말,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섬에는 아직 살아있어.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즈하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쯤 가면 아소만 깊숙한 곳에 작은 마을이 있어. 그곳에 야마네라는 노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 대마도 향토사학의 산증인이요. 일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이 뭘 합니까? 그분은 이 섬이 왜 항상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왜 항상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아는 분이요. 독도. 당신이 취재하는 그 독도 문제의 진실도 어쩌면 그 노인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 스즈키 씨는 제 눈을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분에게 당신을 데려다 주겠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차라리 한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는 절규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이 섬의 오래된 운명과도 같은 이야기인지. 저는 스즈키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정치 도발로 시작된 제 취재는 한 섬의 경제적 파탄을 목격했고, 이제는 독도와 대마도를 관통하는 금기시된 역사의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15일의 아침은 지독한 정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스즈키 씨의 민박집에는 저와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나온 따뜻한 된장국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위안이 되었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제 시청 앞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절규를 애써 예면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산시 대마구. 그 말은 단순한 경제적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에서 오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시워스 씨. 스즈키 씨는 평소에 온화한 민박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장한 안내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낡은 경차는 이미 시동이 걸려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한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이즈하라 시내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묘사했던 고요한 파산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더욱 심화된 듯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위의 여파일까요? 몇 안 되게 문을 열었던 편의점마저도 오늘은 임시 휴업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거리에 떠도는 공기는 이제 절망을 넘어 일종의 태엽 혹은 소극적 저항의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도쿄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다면 우리도 이 섬의 기능을 멈추겠다는 듯한 암묵적인 동의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382 번국도를 탔습니다. 대마도는 남북으로 길고 산세가 험한 섬입니다. 90%가 산지인 이 섬에서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삶의 유일한 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서 마주치는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야마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이죠. 미움받는다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요.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도쿄의 우익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부르지. 이 섬의 주류, 즉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상공의 사람들은 그를 재수없는 소리나 하는 늙은이 취급했소.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조차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 그는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종종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무슨 사실 말입니까? 이 섬의 진짜 역사. 우리는 이즈하라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에 대마도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소만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만 안쪽에 수백 개의 작은 섬과 고지 얽혀있는 천혜의 항구이자 대마도의 본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고 수면에는 굴 양식장 뗏목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스즈키시는 국도에서 벗어나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좁은 비포장 숲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10여 분을 더 들어가자 숲 사이로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만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낡은 일본식 목조 가옥 한 채가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곳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스즈키 씨가 차의 시동을 껐습니다. 선생님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오. 특히 기자는. 당신이 CNN의 조나단 애시워스라는 것과 어제 시청 앞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시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시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낡은 풍경을 흔드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정중하게 외쳤습니다. 실례합니다. CNN에서 온 조나단 애시워스라고 합니다. 야만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에서 한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치려던 순간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야만의 키요시 선생이었습니다. 8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괴팍한 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작고 깡마른 체구에 유도복처럼 생긴 수수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안경 너머의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마주쳤던 그 어떤 정치인이나 최고 경영자의 눈빛보다도 형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은 제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CNN, 그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총구석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도쿄가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이? 두 도시 모두 시끄럽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어젯밤 이즈하라 시청 앞에서 차라리 한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스즈키 씨가 그 말의 뿌리를 알려면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야만의 선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에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그의 집 내부는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서고였습니다. 사방 벽면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도 붓으로 쓴 고문서와 지도, 탁본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와 묵향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난방 테이블만이 유일한 생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방석을 권하고 말없이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청년의 말, 그가 찻잔을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습니까? 뉴스이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야만의 선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물론 그것이 도화선이죠. 하지만 불이 붙을 뗄감이 없었다면 그렇게 타오르진 않았을 거요. 대마도 사람들은, 이 섬 사람들은 수백 년간 경계인으로 살아왔소. 우리는 일본 본토, 즉 내지로부터 항상 이방인 취급을 당했지. 이방인이라니요. 엄연한 나가사키현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의 이야기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이 섬은 지리적으로 도쿄보다 서울의 10배는 가깝소.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섬은 항상 한반도를 향해 열려 있었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위태롭게 쌓인 두루마리 몇 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도쿄의 정치인들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 1905년 시마네 연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들면서 말이요. 불과 120년 전의 일이지.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시절 주인이 없던 땅을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 측은 그 이전부터 우상국의 일부로 실효 지배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취재해왔습니다. 그렇겠지. 야만의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말하지 않소. 특히 도쿄는 독도를 외치면서 정작 그보다 훨씬 더 명백한 이 섬, 대마도의 역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그는 첫 번째 두루마리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베껴 그린 낡은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1785년 하야시 시에이라는 걸출한 학자가 그린 삼국통남도설의 부속 지도요. 조선 8도 지도지. 하야시 시에이는 일본의 위기를 경고하고 해안 방비를 주장했던 애국자요. 그의 지도를 보시오. 저는 지도에 코를 박았습니다. 한반도가 그려져 있고 동해에 2개의 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그보다 작게 그려진 또 하나의 섬, 그리고 그 2섬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울릉도고 이것이 그렇소. 당시 일본인들이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지금의 울릉도, 그리고 마츠시마라고 불렀던 지금의 독도요. 하야시 시에이는 이 2섬을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조선의 색깔로 칠했소. 일본 영토인 오키제도와는 다른 색으로 말이요. 18세기에 가장 저명한 일본인 학자조차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던 거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자료가 널려 있어.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을 뿐이지. 1877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구였던 태정관은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에 대해 본방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소. 일본 스스로가 독도는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명백한 공문서요. 그런데 어째서 다카이치 정부는 그게 바로 정치라는 연극이니까 야만의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그들은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에 1905년에 편입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미 1877년에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해놓고서 이 모든 게 20세기 초 한반도를 병탄하려던 제국주의의 야욕에서 시작된 영토 만들기 작업의 일환이었소. 저는 숨가쁘게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이 허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 스스로가 이를 부정한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의 그 절규, 부산시 대마구와 무슨 상관입니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가 왜 대마도 주민들의 분노와 연결되는 겁니까? 야만의 선생은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요. 도쿄가 독도보다 더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지. 그는 두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빽빽한 한자로 채워진 고문서의 사본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신라라는 나라를 아시오. 한반도의 고대 왕국이지. 물론입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정사 중 하나인 소길본기 752년의 기록이요. 신라의 사신이 일본에 왔는데 그 접대를 맡은 대마도 출신 관리가 저는 본래 신라를 섬기던 몸이었으나 지금은 일본 조정에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마도 관리가 스스로를 신라를 섬겼다고 말했다고. 그렇소.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 섬, 대마도는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일본 중앙 정권보다는 한반도의 왕조, 신라와 고려, 조선에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소. 때로는 조공을 바쳤고 때로는 관직을 하사받았지. 이 섬의 지배자였던 소씨 가문은 수백 년간 조선 조정으로부터 대마도주로 책봉받고 무역을 허락받아야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소. 그는 세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지도였습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팔도 총도의 모사본이었습니다. 조선의 지도를 보시오. 한반도 남단, 부산 앞바다에 무엇이 있어?
저는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상도 해안선 아래 2개의 섬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이름은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의 지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조선의 영토처럼 말입니다. 그렇소. 야만의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명백히 우리의 땅으로 인식했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대마도는 본래 계림, 즉 신라의 땅이었으나 예놈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소. 1419년 이종무 장군이 예구의 본거지인 이 섬을 정벌한 대마도 정벌은 단순한 토벌이 아니라 본래 우리 땅에 대한 실지 회복의 성격도 있었던 거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땅이라는 증거, 그리고 대마도마저 역사적으로 한국의 강력한 영향권, 심지어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기록. 그럼 지금 대마도는 물론 지금은 명백한 일본의 영토요. 메이지 유신 이후 소시 가문이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반납하고 백작 자기를 받으면서 이 섬은 완벽하게 일본이 되었지. 하지만 그건 불과 150년 전의 일이요. 그 이전 수천 년간 이 섬의 정체성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경계, 혹은 조선에 속한 일본인의 땅이라는 기묘한 이중성이었소. 야만의 선생은 창밖의 아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이 부산시 대마구라고 외쳤을 때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었소. 그것은 이 섬의 뼈와 피 속에 수천 년간 각인되어 온 역사적 기억의 발현이었소. 우리는 본래 저곳 한반도에 속해 있었다는 익힌 조상들의 목소리였던 거요.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라는 역사적 근거도 빈약한 암초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외칠 때 그는 정작 대마도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뗄 수 없었던 이 섬의 복잡한 역사는 철저히 짓밟고 있는 거요. 그는 대마도 주민들에게 너희는 100% 일본인이며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강요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존은 수백 년간 그래왔듯 저 바다 건너 부산에 달려있는데 말이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도발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자국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대마도마저 한국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는 도쿄가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 다카이치 정부는 독도라는 허구의 적을 만들어 자국민을 선동하는 동안 대마도라는 자국 영토의 특수성과 생존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마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도쿄에 분노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이자 유일한 생명줄인 부산을 향해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야만의 선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야만의 선생은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예시워스 씨, 나는 당신에게 역사 강의를 한 것이 아니오. 나는 이 섬의 유언을 전한 것이오. 이 섬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도쿄의 정치 노름 때문에. 그리고 이 섬이 죽으면 이 모든 진실도 함께 묻히게 되겠지. 그는 다시 책장으로 가 가장 낡아 보이는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집필한 대마도 향토사 연구서의 초판본처럼 보였습니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진실을 써주시오.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 그리고 왜 대마도가 지금 도쿄가 아닌 서울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지. 이 위선적인 연극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외부의 눈뿐일지도 모르니.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집을 나섰습니다.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방금 들은 엄청난 역사적 사실들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스즈키 씨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었군. 네, 전부 들었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애틀랜타 본사의 편집장 마이클에게 보낼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스즈키 씨, 혹시 이 섬에 위성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긴급 리포트를 송고해야겠습니다. 제목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총리의 거짓말, 독도는 왜 한국 땅이며 대마도는 왜 지금 침몰하는가. 저는 이제 이 사건의 무엇과 어떻게를 넘어 가장 무서운 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의 중심에는 다카이치 정부의 의도적인 역사 예곡과 자국민을 향한 기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마네 키요시 선생의 서고에서 나온 제소는 그가 건네준 낡은 향토사 서적과 제 취재 노트로 인해 묵직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머릿속을 채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일 간의 지루한 영토 분쟁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기만하고 그들의 생존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마저 억압하는 현장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저를 이즈하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반쇼인이라는 낡은 사찰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대마도를 통치했던 소씨 가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수백 년간 조선을 바라보며 생존을 도모했던 영주들의 무덤 옆에서 저는 도쿄를 향한 가장 강력한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여기라면 위성 수신이 그나마 나을까요? 스즈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용 위성 인터넷 장비를 펼쳤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연결이었지만 텍스트와 저용량 영상 클립, 시청 앞 부산시 대마구 절규가 담긴 것을 애틀랜타 본사로 전송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리포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도쿄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또 다른 섬, 대마도를 침몰시키고 있다. CNN의 취재 결과 이 도발은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숨겨온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쓰면 이로 끌어올리고 있다. 현지에서는 차라리 한국에 편입되는 게 낫겠다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저는 야마네 선생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인용했습니다. 1785년 하야시 시에이의 지도, 1877년 태정관 지령,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대마도의 역사적 기속 문제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주장이 아닌 역사적 기록으로 건조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앞에서 만난 미카 씨와 게스트하우스 청년 켄지의 목소리, 와타나베 조합장의 연설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42분.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에게서는 1시간 뒤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존, 이건 폭탄급 기사입니다. 1시간 뒤 CNN 글로벌 홈페이지 메인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지옥문은 제 예상보다 더 빨리, 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11월 16일 아침. 스즈키 씨의 민박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제 위성 수신용 태블릿 PC로 CNN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제가 쓴 기사가 메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거짓말, 일본의 한 암초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또 다른 섬을 침몰시키고 있으며 묻힌 역사에 근거한 한국 편입 절규를 촉발시켰는가. 그때부터 제 전화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국의 박지연 씨, 도쿄 지국의 제 동료들, 그리고 애틀랜타 본사. 조나단. 지금 한국은 뒤집어졌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당신 기사를 일면 톱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CNN 특종, 일본 고지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 다카이치 도발의 부메랑, 대마도에서 한국 편입론 대두,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CNN의 보도에 주목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어요. 반면 도쿄 지국에서 온 연락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일본인 동료 기자인 타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존. 지금 우리 지국 앞에 우익단체 트럭들이 몰려왔어요. 확성기로 당신 이름을 외치고 있어요. 매국노 예시워스, CNN은 일본을 떠나라고. 타로, 괜찮아요? 경찰은요? 경찰이 와 있지만 그냥 지켜만 봐요. 그리고 방금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스트리밍 링크 보낼게요. 이건 탄압과는 좀 달라요. 좀 더 교활해요.
저는 즉시 타로가 보낸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핀 관방장관이 굳은 표정이 아닌 오히려 관대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금일 모 외신의 대마도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해당 보도는 극히 일부 주민에 편향되고 과장된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다수의 대마도 주민들은 자랑스러운 일본 국민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관용이라는 가면을 쓴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인 대마도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다카이치 내각은 신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 100억 엔 규모의 대마도 긴급 경제대책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00억 엔. 관방장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활 안정, 그리고 대마도의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CNN 보도에 대한 반박입니까? 반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짜 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길 뿐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껐습니다. 스즈키 씨가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0억 엔이라.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검은 양복의 요원들보다 수백 배는 더 영리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도쿄는 제 기사의 핵심, 즉 정부가 자국민을 파탄냈다는 프레임을 정부가 자국민을 구제한다는 프레임으로 단숨에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야만의 선생의 자료를 압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00억 엔이라는 돈으로 그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제 기사는 순식간에 일부 불평분자들의 투정으로 격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짜 역풍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온 양복쟁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100억 엔이라는 미끼는 섬의 공동체를 스스로 분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제 시위를 주도했던 와타나베 켄타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어업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만난 것은 와타나베 조합장의 조합원들, 즉 평범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그 CNN 기자요. 한 늙은 어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기사 때문에 우리가 다 매국노 소굴에 사는 것처럼 됐어. 저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어려웠지.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100억 엔을 준다지 않소. 이제 살 만해지려는데 당신이 그걸 망치고 있어. 와타나베 조합장은 어디 있습니까? 와타나베 그 양반. 다른 어부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 양반은 지금 조합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소. 당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마터면 우리 조합 보조금까지 다 끊길 뻔했어. 우리가 정치적인 줄 알고 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어쩔 뻔했냐고. 당장 이 섬에서 떠나시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0억 엔이라는 돈은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부산시 대마구를 외쳤던 그 청년. 저는 그가 운영하던 이즈하라 시내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켄지 씨, 괜찮습니까? 게스트하우스의 나무 대문에는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로 비국민이라는 단어가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누군가 고의로 투척한 듯한 썩은 생선 내장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원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짓이었습니다.
나가. 켄지가 문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켄지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신고. 누가요? 이웃들이 한 짓인데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말을 기사에 쓰는 바람에 내가 이 섬의 반역자가 됐어.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 댁 유리창에 돌이 날아들었다고. 매국노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켄지 씨, 하지만 그건 당신의 진심이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절규. 절규.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인데.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정부에서 100억 엔을 준다는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돈을 못 받게 만든 재수없는 놈이 됐다고. 나는 영웅이 아니라 이웃들의 돈줄을 막을 뻔한 역적이야.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리 한복판에 서서 비국민이라는 붉은 글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쿄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보내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국심이라는 이름의 여론을 이용해 진실을 말했던 제 취재원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켰습니다. 야만의 선생은 괴팍한 늙은이로, 와타나베는 정치 선동꾼으로, 켄지는 매국노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시워스 씨. 어느새 스즈키 씨가 제 옆에 차를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섬의 현실이요. 우리는 진실보다 생존이 급한 사람들이요. 도쿄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 100억에는 우리 입을 막으라는 뇌물이요. 이제 아무도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겠군요. 당연하지. 스즈키 씨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섬의 적이요. 당신이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은 당신과 엮여 매국노가 될까 봐 두려워할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시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소. 저는 스즈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즈키 씨, 당신도 제가 떠나길 바랍니까? 그는 깊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후쿠오카로 가는 첫 배를 탈 거예요. 이 민박집을 팔고 규슈에 있는 딸네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소.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 민박집도 반역자의 소굴이 됐으니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는 원망이었지만 그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졌다는 것을. 아니, 와타나베 씨와 켄지, 그리고 야만의 선생이 졌다는 것을. 진실은 100억 엔과 사회적 린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저는 스즈키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이나 항구로 가실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로 돌아갈 겁니다. 도쿄요. 네, 제 취재원들은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씨, 도쿄는 100억 엔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다음 기사는 바로 그 돈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요? 이 섬에서 저는 적이 됐지만 도쿄에서는 여전히 CNN 기자입니다. 저는 이 100억 엔이 과연 켄지나 미카시처럼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정부 만세를 외친 현지 토건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그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저는 제 편집장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대마도 현장 취재는 끝났습니다. 제 취재원들은 모두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를 시작할 겁니다. 도쿄의 100억엔 그 피 묻은 돈의 행방을 말입니다. 제가 스즈키 씨의 차를 타고 대마도를 떠날 때 저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25년 차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보도했지만 그 대가로 제 취재원들이 사회적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와타나베 조합장은 리더십의 위기에 몰렸고 청년 켄지는 비국민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은둔했습니다. 도쿄가 흩뿌린 100억 엔이라는 돈은
제가 밝혀낸 역사적 진실과 한 섬의 절규를 덮어버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배감은 분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저는 도쿄 지국으로 복구했습니다. 지국 사무실 앞에는 여전히 우익단체의 검은색 밴이 위협적으로 서성거렸지만 제 싸움의 무대는 이미 대마도의 텅 빈 거리가 아닌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관료주의와 나가타초의 정치공학, 그 한복판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제 편집장 마이클의 말대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제 새로운 취재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존, 100억엔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겁니다. 도쿄 지국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인 타로가 제게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관방장관의 브리핑 이후 재무성과 국토교통성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명목이에요.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아니더군요. 그럼 뭐죠? 대마도 지역진흥 및 방제 인프라 긴급정비 사업입니다. 저는 그 문구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켄지나 미카시 같은 파산 직전에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정비, 즉 토목 공사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존 타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풀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만드는 방법이죠.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지역 건설사와 토건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건설사들이 누군지 알아봐야겠군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타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마도와 나가사키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상위 5개 업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사 명단을 보세요. 이 중 3곳의 임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현 의원 혹은 그녀의 핵심 후원 그룹 멤버들과 일치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이름들을 내리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100억엔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 비자금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도발로 발생한 피해를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에게 이권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대마도에 있는 제 취재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와타나베 조합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켄지의 게스트하우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스즈키 씨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히타카츠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한 상인과 익명으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시워스 씨, 당신과 통화한 걸 알면 저도 켄지처럼 될 거요. 익명은 보장합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00억엔이 투입된다는데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신청. 그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청에서는 피해 접수만 받고 있어. 현금 지원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어. 대신 저금리 긴급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더군. 이미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에게 또 빚을 지라는 거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항구에 대형 크레인이 들어왔어. 방파제 보강 공사를 시작한다더군. 100억엔은 거기로 가는 거요.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게 생긴 우리한테는 단일엔도 오지 않았어.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CNN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두 번째 리포트를 송고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인간 드라마와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기사는 돈과 부패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도쿄의 100억엔 구제책, 다카이치 총리의 지원금이 어떻게 대마도 피해자들을 예면하고 정치적 동맹들을 배불리는가에 대한 탐사보도. 이 기사는 1차 보도보다 더 건조했지만 파급력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역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숫자와 사실로 이루어진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100억엔이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책정된 사실, 해당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 다카이치 내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그리고 정작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대출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익명의 증언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1차 보도가 한국의 여론을 들끓게 했다면 2차 보도는 일본의 중도층과 경제계를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대마도 지원금의 불투명성 지적. 야당은 즉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답하십시오. 대마도 지원금 100억엔은 피해자 구제입니까? 아니면 측근 챙기기입니까? 독도 문제와 애국심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부패와 경제 실정이라는 전혀 다른 전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경한 이념을 지지했던 우익 세력조차 돈 문제가 불거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1차 보도는 그녀의 예교적 참사와 역사적 무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녀가 독도라는 허구의 적을 공격하다가 대마도라는 자국 영토를 경제적으로 파탄냈다는 사실은 그녀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의 2차 보도는 그녀의 도덕적 파산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신 그 재난을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애국을 외치던 그녀의 민낯이 사익 추구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념을 지지했던 우익과 경제를 중시하는 여당 내 주류파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독도라는 카드는 그녀에게 총리직을 안겨준 독이 든 성배였고 그 독은 대마도를 거쳐 그녀의 심장부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 지국 사무실에 앉아 이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통의 익명편지를 받았습니다. 대마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시워스 기자님, 당신의 두 번째 기사 덕분에 정부의 지원금 집행이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현지 토건업자에게 가려던 돈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켄지의 게스트하우스에 붙었던 비국민 낙서도 지워졌습니다. 와타나베 조합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명예롭게 떠났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짜 적이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25년간 어렴풋이 느꼈던 한 가지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에게 독도는 영토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자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혐오를 조장해 표를 얻기 위한 값싸고 효율적인 정치적 연료입니다. 그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에 가깝다는 수많은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된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애국을 외치지만 정작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버릴 자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거짓말의 정점에 서 있었고 그 거짓말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수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발하고 싶은 것은 다카이치라는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예면한 채 자국민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병든 정치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냉혹한 현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일본이 진실을 예면하고 거짓된 적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멈추지 않는 한 그 불길은 언젠가 제2의 대마도를 불사를 것이고 종국에는 일본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둘러싼 싸움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셔터를 누른 기록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를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그 역사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고 일본 스스로가 기록한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승리를 넘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정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거짓을 이기는 이 순간을 함께 목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